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보험 판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험 판례 강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험에서 손해사정사 보험계약서 시험 문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거의 전 문제의 반 이상이 판례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판례 공부를 여러분들이 안 하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판례에 관련된 강의에 어떤 것들이 이 판례 강의가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잠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보험 판례 개념부터 보죠. 보험과 관련된 법령이나 약관에 없는 내용 또는 법령이나 약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가 발생했다? 분쟁이 발생합니다. 즉 모든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법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또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생활에 적용하다 보면 그 법조문이 내용이 좀 부족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럼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분쟁은 발생했고 해결해야 되고 그러면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럼 판사가 법조항에 있는 것들 들여다보면서 또 법에 없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인지 그걸 모든 걸 다 쭉 정리해가지고 판결로서 땅땅땅 하고 내려줍니다. 그것이 쌓이는 게 바로 뭐다? 그 판결이 쌓이는 걸 우리가 판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 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의 사례를 모은 걸 보험 판례란다. 판결의 사례를 모은 거, 그게 보험 판례예요. 그래서 판결은 한 건 한 건을 말하는 거고 판례는 그걸 다 묶어서 하나의 판례라고 한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 판례를 공부하는 이유 2023년 제46개 기출문제 기준으로 보험계례사는 무려 20문제 중에 19문제가 손해사정사는 40문제 중에서 총 30문제가 뭐가 났다? 보험 판례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사상 가장 많은 판례 문제가 났던 게 바로 2023년 46회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시험 봤던 2024년 47회 시험에서는 보험계례사는 20문제 중에서 11문제, 손해사정사는 40문제 중에서 21문제, 거의 반인 이상이 보험 판례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죠. 이때 법과 약관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실무에서의 전문성을 함양한다. 즉 판례를 공부하다 보면요. 우리 이미 배웠던 보험계약법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왜 판례가 나오죠? 보험계약법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보험계약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첫째는 법에 없어서 추가적으로 나온 일들 또는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하는지 맞는지 이런 것들이 판례로 나타나기 때문에 법을 전제를 해놓고 판례가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험계약법에 대한 기본 이론을 정리하지 않고 판례를 바로 공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못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서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판례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판례 강의가 빨리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혼자 독학으로도 보험계약법에 대한 이 책 한 서너 번이라도 읽었어. 공부되셨어. 그러고는 바로 판례를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 있으면 직접 들어도 되지만 사실은 기본적인 이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야 판례도 이야기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혹시 강의가 진행되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겠다, 기본 이론을 못 알아듣겠다, 그때는 반드시 기본서를 먼저 정리하시고 판례를 들어야 되지 그냥 판례만 직접 듣는다고 해서 그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부 중에 가장 최상위가 판례 공부하는 게 가장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난이도가 높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알고 있을 때 판례 정리가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죠. 또 적어도 판례 공부는 왜 한다?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즉 약관에서는 지급하지 않겠대.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험금 주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보험회사에서는 약관 보세요. 지급 안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한다? 판례 보세요. 지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따져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전받을 수 있는 이것이 판례 공부에서 실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이 책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을까? 제가 써놓고 제 책의 장점을 얘기한다는 게 좀 우스지만은 간단히 정리해보죠. 보험계약법 기본서 순서와 맞게끔 판례를 배워놨습니다. 따라서 기본서 순서대로 쭉 있는 대로 판례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분서 공부해놓고 판례 공부는 기분서 정리하면서 판례도 동시에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분서와 동시에 정리할 수 있다. 두 번째, 각 판례 제목의 핵심 내용을 표시해서 판례 내용을 파악 후 제목만 정리해도 충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즉, 이 판례 보면 맨 앞에 01, 02, 03 쭉 내려가면서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그걸 미리 거기다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공부되고 나면 마지막 제목들만 읽어도 돼. 제목만 쭉 읽으면서 정리해도 될 만큼 그 제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적극, 소극이란 이런 말이 나와요. 즉, 무엇에 관한 여부라고 그러고 괄호 열고 적극, 적극이란 말이다. 영어로 yes,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적극, 예, 그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소극,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은 긍정이라는 뜻이고 소극이란 말에 대해서는 그건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 이거죠. 또 원칙적 적극이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그건 일정한 조건에서는 그 말이 맞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또 여기 원칙적 소극은 일정한 조건에서는 그거는 틀린 내용이다. 이런 것들이 적극적, 여기서 말하는 원칙적 적극, 원칙적 소극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또 판례 제목에서 해당 판례의 결론을 미리 제목에 들어있으니까 제목을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읽은 다음에 다시 또 제목을 보면 이게 이 뜻이구나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했죠. 또 어려운 용어는 그 용어 다음에 괄호 속에 해석을 달거나 별도의 보충 자료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학적 지식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근이양증이 뭔지 모르잖아. 그럼 근이양증이란 이런 걸 말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다 별도로 추가 부연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별도로 찾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판례에다가 그 내용들을 추가했습니다. 또 각 판결의 내용을 시험 출제 형식으로 정리하여 시험 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문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야. 제 책의 가장 핵심은 판결 핵심 정리라는 요게 들어있습니다. 그 판결 핵심 정리는 뭐냐면 시험 문제를 낼 때 우리가 판결 부분은요 한 10줄, 20줄짜리들 하나의 문장이 10줄, 20줄씩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가 그 10줄이 다 납니까? 아니, 한 문제를 내는데 지문 하나를 10개짜리를 내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는 그 10줄이 되는 걸 4가지, 5개로다, 6개로다 뚝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요 내용만 이렇게 시험 문제 내거든. 그래서 그 쭉 써있는 판결문을 다시 잘라가지고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판결 핵심 정리해서 시험 문제가 요 지문들, 잘라놓은 지문들이 그대로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쉽게 읽으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또 각 판례의 분쟁 대상이었던 해당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사건의 개요를 여기다 추가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 판결이 왜 나왔는지, 뭐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좀 알으면 이 판례를 이해하기 쉽겠죠. 사실은 모든 판결은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분쟁을 해결하려고 재판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판례에는 반드시 그 전제가 되는 분쟁, 사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의 개요를 알고 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빠르겠죠. 근데 모든 현재 나와 있는 판결을 전부 다 그 개요를 정리한다? 불가능합니다. 시간도 엄청나게 소요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정리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이건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들만 여기 사건의 개요라는 걸 거기다 추가함으로써 잘 모르겠으면 먼저 사건 개요 읽어보고 이런 사건이었었구나. 그걸 이렇게 판결했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면 훨씬 적겠죠. 그래서 가급적 전 판결을 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시간상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해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결론적인 것만 얘기하고 중요한 것들은 사건의 개요까지도 살펴보는 이런 식으로 책을 구성했습니다. 또 복잡한 내용은 그림이나 도표로 도식화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 책의 특성이죠. 도대체 가불병정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표나 도식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 16년 동안 출제된 판례를 대부분 수록했습니다. 보험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판결문들 있죠. 그것들은 판례를 다 여기다 수록했고 또 각 판례마다 출제된 해차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요 판결은 몇 회 출제됐던 것들이다. 그래서 어떤 거 보면 출제됐던 횟수가 뭐 엄청나게 많은 것도 있어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건 하나도 없는 것도 있죠. 그러나 언제 이거는 출제될지 모르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출제 횟수가 없다 하더라도 출제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책에다 그 판결문을 여기다 넣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급적이면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들, 그런 판결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판결문 몇 회 몇 회 있잖아. 뭐 44, 45, 46, 47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출제 수가 많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선공제의 3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 조항의 적용 여부에 관해서 적용한다? 자, 좀 이따 나와요. 적극이랑은 yes, 예, 적용한다는 얘기죠. 언제 났느냐? 37회, 39회, 44회, 47회 이렇게 조거에 관해서 4번 시험 문제 나왔었다. 이거는 대법원 몇 년도에 이런 판결, 판례번호죠. 그래서 몇 년도에 이렇게 판결을 내린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표시함으로써 최근 판례인지 오래된 건지 또 시험 문제가 난다면 도대체 몇 번이 났었던 건지 언제 났던 건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쓴 교재가 되겠습니다. 또 2024년 7월까지 대법원 판례를 수록했습니다. 7월 말일까지 나온 판결들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2025년 2월까지 나올 추가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강의하다가 혹시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그것도 추가를 할 거예요. 강의 찍는 동안에. 그런데 혹시 강의는 다 찍었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 언제까지? 내년 2025년 2월 달까지. 그게 4월 달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옛날에는 2월 달까지 나오는 것들은 4월 달 시험 문제 안 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꼭 2월 달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갖다가 4월 달 시험 문제다. 한 문제 정도는 꼭 들어가더라고요. 한 문제 정도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내년 2025년 3월 달에 요 새로 나온 추가 판례들 그 사이에 나온 것들만 별도로 쭉 정리해가지고 그거 여러분들 미래보험기록원 여기다가 그거에 대해 띄워둘 거니까 그때 가서 한번 공지되는 걸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중순쯤에는 띄울 거야. 2월 달까지 나온 판례가요. 바로 판결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데 그 판결문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 유료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가 확인해보고 그때 2월 말까지 나온 판결이 있다면 그거는 여기다 집어넣죠. 그럼 3월 달 건 시험 문제 날까? 안 납니다. 시험은 2월 달에 출제원들의 출제가 끝나기 때문에 3월 달에 나오는 대법원 판례는 그 다음 연도까지 그 당연도에는 시험 문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2월까지 나온 판례만 시험 봅니다.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건 나중에 내년 3월 달에 2025년 3월에 별도로 공지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다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책의 특성은 이렇다. 그래서 단순한 판례의 나열이 아니라 법적 마인드가 없는 법적 마인드를 뭐라고 하죠? 레걸 마인드. 법이라는 걸 레걸, 그럼 리걸 마인드, 뭐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데 그 리걸 마인드가 없는 수험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인 역작으로서 본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 합격에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진심 어린 바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끝나고 뭐 자르지 않아요. 바로 이어서 본 강의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판례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판례집 8페이지부터 보도록 합니다. 거기에 보면 제1장 총론하고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제1절 보험제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선언 공제에 대하여 3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 자, 여기 선언 공제라는 게 있는데 선언 공제는 뭐냐면 배에 고기잡이 배에 선원들이 타죠. 그러면 거기서 작업을 하다가 각종 사고에 직면합니다. 가장 많은 것들이 아마 사고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손 같은 게 잘리거나 다리 같은 게 그 줄에 밧줄에 매달려 엉켜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실종되거나 그런 사고들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죠.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보험을 가입한 겁니다. 그런데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서 그 어선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어민들,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공제 계약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공제란 동일한 지역, 직장 또는 직업에 속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 그 길 흉사가 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하는 상호 구제의 목적으로 만든 제도가 바로 공제 아닙니까? 그럼 어선 보통 공제라는 걸 가입을 했는데 거기 있던 선원이 선상에서 작업을 하다가 실종이 된 겁니다. 그 바다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돌아가셨다면 이제 사망보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이 공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자, 보험에서는 3법 제662조에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제 계약에도 이 보험금 청구권을 거기다 준용할 수 있느냐 이거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나온단다? 개정된 상법. 이건 사실 이 개정이라는 건 2014년도에 개정된 상법이야. 2014년도에 3월 달에 개정된 상법에 보면 뭐라고 됐더냐? 상법 제4편의 규정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보험계약법의 상법 제4편이죠. 이 4편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디다? 상호보험, 공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에 준용한다라고 됐습니다. 여기서 상법 4편에 나오는 건 우리가 말한 지금 보험계약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보험계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상호보험이나 공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그런 계약에도 상법 제4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상법 제664조에서 요 조항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법 664조에 따라서 어디에도 이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우리가 말할 때는 보험에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공제계에서는 그 보험금과 같은 게 공제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해서도 바로 요 공제에 관해서도 뭘 준용하니까 상법 제4편의 규정을 준용하니까 그 4편에 나와 있는 664조에 나오는 그 보험금 지급 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요 3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몇 조에 있다 그랬죠? 우리 상법 662조에 나와요. 그래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란 요 662조에 나와 있는 규정을 어디도 준용한다? 공제계에도 그걸 준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적용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언공제에 대해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라는 이 3년 적용 이거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그랬잖아. 적용 여부 적극이 뭐라 했죠? yes 긍정이라고 그랬죠.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언공제에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역시 공제도 적용한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제2절 보험계약법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럼 제2절에 관해서는 우리 기본사 한번 보시면 제2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기본사하고 같이 보셔요. 각점이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23페이지 보시면 제2절 보험거래와 보험관계법하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에 관한 거다? 바로 이제 나오는 게 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었죠. 바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요거와 관련된 판례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년 시험 문제 나는 게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나죠? 그러니까 관련된 판례들도 여러분들 잘 알아둬야 되죠. 자, 1번 금융기관인 증권회사와 보증보험회사가 체결한 신원 보증보험 계약은 기업보험으로서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 배제 여부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신원 보증보험 계약이 뭔지를 간단히 정리하죠. 원래 신원 보증보험 계약이라는 건 신입사원이나 또는 다른 회사에 전직해가지고 우리 회사 들어왔잖아. 근데 특히 어떤 금융을 다루고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같은 데서 그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다가 고객이나 또는 제3자들에게 피해를 입혀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직원 때문에. 따라서 이 직원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걸 보증보험회사가 그 회사한테 그 손해나는 방법을 보전해 주는 것, 이것이 신원보증보험입니다. 그럼 신원보증보험의 원리는 자, 보증보험의 원리가 뭐였었죠? 원래는 자, 여기 보험계약자가 있고 여기 보증보험회사가 있고 보증보험자가 있는 거죠. 보증보험회사. 또 누가 있죠? 여기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그럼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는 보증보험에서는 무슨 관계가 있었죠? 보증보험 기본 원리가 어떻게 돼요? 바로 피보험자가 바로 채권자 성격을 갖는 것이고 요 보험계약자가 채무자 성격을 갖는 그렇다 그랬죠. 따라서 요 피보험자가 1억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1억을 갚아야 되잖아. 안 갚아? 채무불이해? 그러면 대신 보증보험회사가 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이걸 보상해 주는 것. 이것이 보증보험 원리라 그랬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이 관계에서는 이렇게 삼각관계에서는 여기서는 누가 피보험자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요 증권회사, 금융기관인 증권회사가 여기서는 피보험자 성격이 되는 것이고 이때 보험계약자는 원래 누가 된다? 바로 그 신입사원, 여기 신입사원이라고 말할게요. 직원입니다. 바로 신입사원, 이 사람들이 보험계약자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그럼 그걸 보증을 선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증권회사가 입은 피보험자 손을 배상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입사원들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첫 월급 받을 때 거기 뭐가 떠 있다? 보증보험료 얼마라는 게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수만 원에서부터 수십만 원까지 그 보증보험료를 그걸 징수합니다. 자기 봉급에서 떼어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신입사원이 보험계약자로서 이 보증보험회사 계약을 체결한 거야. 원래는 2월입니다. 그런데 대형 증권회사 같은 데서는요, 증권회사가 지들이 보증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 지금 2월이야. 금융기관인 증권회사와 보증보험회사 체결한 신원보증보험 계약. 그래서 증권회사가 일종의 계약자 성격이지만 사실은 계약 체결하니까 사실은 누가 계약자다? 신입사원들이에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이 혹시 회사에 손해를 입힐까봐 그래서 회사가 보험을 듭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랑 했다? 증권회사하고 보증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한 건 일종의 무슨 성격이다? 기업보험의 성격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는 상법제 663조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죠? 663조에 보면 2편이 뭐죠? 상법 제4편 2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누구한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예, 상법 4편에 있는 것보다도 계약자한테 불이익한 그런 특약을 맺는 거 그거는 안 된다. 했다가는 그 특약은 무효다라고 되는 거죠. 다만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들 한마디로 무슨 보험들? 바로 기업보험들. 그런 기업보험에서는 설령 계약자한테 불리한 약관 조항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계약은 뭐 된단다? 유효한 계약으로 본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3법 제663조에서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어디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보험에서는 3법에 있는 것보다도 계약자한테 불리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다라는 그걸 여기다 적용할 수 있느냐 했더니 적용을 즉 663조 적용 배제할 수 있느냐 했더니 yes 배제한답니다. 따라서 비록 계약자 측에게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는 약관 조항을 하더라도 그건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라는 걸 여기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법 제663조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무슨 관계다?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 조건을 정하는 무슨 보험? 이른바 기업보험에서는 바로 증권회사하고 보증보험회사하고 체결하는 이런 기업보험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상법에 있는 조항보다도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상법 조항보다도 계약자 측에게 불리하더라도 그건 무효가 아니라 그 불리한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원보증보험계약은 금융기관인 증권회사와 보증보험회사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 조건을 정한 이른바 무슨 보험이다? 기업보험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원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증권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손해방지 비용을 지출할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보증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지출한 손해방지 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자, 여기는 우리 상법에서는 어떻게 되죠? 손해방지 비용을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 사고가 나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서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나간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해야 될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약관에서는 이 지금 신원보증분야에서는 손해방지 비용을 지출할 때는 보험자의 뭘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그 손해방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동의를 안 받고 지출하면 어떻게 될까?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약관은 유효하냐? 얘기죠. 유효하다? 예,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건 기업보험이니까. 보험자하고 즉 보증보험회사하고 이 금융기관인 금융의 증권회사하고 둘이 체결하는 이 계약은 기업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그래 계약자한테 즉 증권회사한테 더 불리한 내용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무효가 아니라 그건 유효한 계약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 끝났는데 조금 내려가면 더 복잡해져요. 이게 뭐를 했느냐? 직원이 잘못을 횡령을
뭐를 했냐면 원래 여기에 무슨 회사니까 증권회사니까 이 증권을 갖다가 임의로다가 매매를 해버렸어요. 즉 그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원이 임의로다가 지멋대로 다 팔아버린 거죠. 그러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객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 직원하고 이 신입 직원하고 또 하나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회사에서 변호사를 샀습니다. 그럼 변호사 비용도 이게 바로 손해방지 비용으로 볼 수 있느냐? 우리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손해방지 비용하고 그다음에 방어비용이라고 썼잖아. 즉, 저 손해 입은 자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어비용, 변호사 비용 같은 건 방어비용을 했죠. 그러면 이때는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이 성격은 변호사 비용은 방어비용의 성격을 갖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때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했으면 그건 무효지만 이게 손해방지 비용의 성격이 아니고 방어비용의 성격으로 본다면 변호사 비용은 방어비용이니까 그때는 방어비용도 보험자 동의를 받아야지만 지급한다는 말이 이 조항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어비용으로 봐가지고 다시 청구를 해서 그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자 동의를 받지 않았으니까 지급 대상이 안 되지만 변호사 비용은 손해방지 비용의 성격도 일부 있지만은 방어비용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방어비용에 대해서도 보험자 동의 받아야 지급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건 청구해가지고 결국 방어비용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판결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 일단은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자 동의를 받아야 그때 지급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이건 무효냐 유효냐 이걸 다툰 겁니다. 결국 기업법이니까 계약자한테 불리하더라도 이 조항은 유효하다. 여기까지만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선공제의 3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금지 조항의 적용 여부. 어선공제도 이걸 적용하느냐 했더니 37, 39, 44, 47 벌써 4번이나 출제됐었죠? 시험 문제 자주 나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수산업협동조합 중앙에서 실시하는 어선공제 사업은 일종의 뭐다? 해상보험의 일종이다. 아까는 선원이었고 선원공제고 지금은 어선공제입니다. 어선은 뭐죠? 고기잡이 배들. 그럼 고기잡이 배도 뭐죠? 배입니다. 그럼 배는 해상보험에서 뭐에 속하죠? 선박보험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선공제도 일종의 선박보험의 성격이니까 해상보험의 일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어선공제 사업의 다수 영세민들을 주된 가입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입하는 사람들은 이런 큰 무슨 화물선이나 또는 여객선 같은 이런 선주들이 아니고 통통 배 타고 다니는 어선 선수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로 본다? 영세 어민들이 대부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3법 663조 단서조항을 적용하는 기업보험으로 보지 않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즉 어선공제 사업에서의 그때 보험계약자들은 누구란다?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이건 설령 해상보험의 일종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663조에서 말하는 재보험,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보험에 대해서는 뭘 적용하지 않는다? 663조 적용하지 않겠다는 그 기업보험의 성격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어선공제에도 뭘 적용하라는 얘기야? 663조를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선공제에서는 3법 663조 보험계약증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을 적용해가지고 만약에 어선공제 약관에 있는 내용이 그 어선원들, 그 사람 어선 선주들에게 더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면 그 내용은 뭐란다? 그건 상법에 있는 것보다도 그 계약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무효화시켜버리는 그 조항이 바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선공제는 뭐라고 돼 있더냐? 이게 문제된 거죠. 분납공제료 미납을 이유로. 자, 이거는 우리 보험료 낼 때 650조 3법 제650조 보면 계속보험료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라는 조항이 있죠. 즉 보험료를 1회 보험료, 2회 보험료, 3회 보험료 이렇게 계속 보험료를 내다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 납부하지 않았어. 그럼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계약자에게 최고하고 당신 며칠 날 내기로 됐는데 보험료 안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보험료 내시기 바랍니다라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독촉장 보내죠. 그래도 안 냈다. 그러면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는 3법제 650조에 있는 이 내용. 근데 어선공제에서는 그
약관에서는 뭐라 했더냐? 그 분납 공제료, 이게 보험료 성격이야. 분납 보험료와 똑같은 거죠. 그 공제료, 미납을 이유로 뭐 하지 않고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상법 650조에서는 최고라고 됐는데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제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했다. 자, 여기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옛날엔 그랬었어요. 자, 언제 보험료 안 내셨어요? 그럼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최고 기간을 드릴게요. 그때까지도 안 내면 이 공제계약은 해지된 거로 본다라고 이렇게 만들었죠. 즉 별도로 최고도 하지 않고 다음 달 말일까지 안 내면 무조건 이 계약 해지됩니다. 라고 해지라는 어떤 의사표시도 없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즉 최고라는 절차도 없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이런 공제계약을 한 이 규정은 어떻게 된단다? 어선 보통공제 약관조항은 3법 663조 규정에 위배돼서 그건 무효다라고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근데 저 뒤에 나중에 제5장 손해보험 강론 제2절 해상보험 4-2번라고 비교하랍니다. 나중에 저기서 나오는 거야. 이건 해상보험에서 또 나오는데 거기 뭐라도 했더냐? 이런 조항이 있어요. 대법원 판결이야. 어선공제 약관에서 보험사고가 가망능력의 결여 이후에 발생한 경우, 가망능력이 뭐죠? 배가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보험사고가 그 가망능력이 결여된 이후에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그 인적, 물적 가망능력을 갖추지 못한 후에 보험사고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험자는 그 조건 결여의 사실, 즉 가망 당시 불가망 사실만을 증명하면 그 조건 결여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관계를 증명할 필요 없이 바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규정한 그 약관 조항은 뭐란다? 그건 유효하답니다. 즉 발항 당시에 뭐만 입증하면 항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만 증명하면 그게 손해 발생하고 인과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도 않고 일단은 그 계약은 그때는 뭐란다? 그건 증명할 필요가 없이 보험금 지급 책임을 보험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면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뭐만 증명하면 된다? 발항 당시에 항구를 떠날 당시에 불가망 능력, 즉 가망 능력이 없다는 것만 증명했으면 그 가망 능력 없는 거하고 사고 난 거하고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지도 않고 그냥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약관 조항은 무효가 아니라 뭐랍니까? 유효한 규정이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약자한테 불리한 내용이잖아. 불리한데도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서는 해상보험이지만 이건 보험계약자 등 불이변경 금지조항을 적용한다 그랬고 여기는 적용하지 않는 이런 판례들이 서로 맞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3번 해상 적합보험 약관에 영국법 준고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이 보험계약의 보험 목적물 등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까지 적용하기로 한 것인지 여부. 무슨 말이죠? 해상 적합보험이니까 바로 해상보험입니다. 해상보험은 우리나라 법과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게 아니라 관례적으로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게 전 세계적인 공통점입니다. 즉 해상보험에 관한 한 영국의 법과 관습을 먼저 적용하고 그 없는 것만 우리나라 법이라는 걸 적용하라. 이것이 전 세계적인 해상보험의 성격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 영국법 준고정이 그거야.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라서 하라. 그런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목적물 등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 무슨 말이죠? 자, 무엇이 보험의 목적이다냐?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원래 세 가지를 갖춰야 모든 계약은 성립되죠. 계약의 성립 요건은 원칙적으로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즉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계약의 당사자 있어야 되죠. 계약을 체결하는데 혼자 있어. 그럼 혼자 있으면 단독행위지. 그건 계약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첫 번째 거는 계약의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그 청약자, 승낙자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 계약에 왜 체결하지? 예, 사고 나면 보험금 받으려고 라는 목적이 있어야 되죠. 목적도 없이 계약을 체결한다. 너 왜 계약서 썼니?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썼어.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 계약이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계약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즉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가 있어야, 그래야 계약이라는 게 뭐한다?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으면 일단은 계약은 성립됩니다. 그럼 이때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보험계약의 목적물이 무엇인지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어. 그럼 계약이 성립하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건 계약의 성립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것까지도 영국의 준거법을 적용하다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계약이 성립되고 그 효력 발생과 관련돼서만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르는 거지 계약을 성립시킨 것까지도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르는 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즉 해상적합보험증권상 일체 전부 청구 및 결제에 관하여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라는 영국법 준거 약관은 보험계약의 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도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그런 사항은 어디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법률이 적용되지 그것까지도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른 건 아니다.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보험계약과 관련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중에 1번 판례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불특정 다수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의도가 그러한 법적 책임을 부보하기 위한 것인 경우 영국 생명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이익을 그 보험계약자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했더니 적극 인정한다. yes.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한다. 적극이니까 인정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요게 나와요. 갑 회사 헬기가 보험기간 중 남극지방에서 착륙하다가 전복됐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요. 남극에 어떤 사람들을 손님을 그 헬리콥터 같은 데다 태워가지고 남극에 와가지고 구경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보내는 이런 업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만약에 비행기가 착륙하거나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그 승객들이 피해를 입으면 배상 책임이 있잖아요. 물어줘야 되잖아. 이걸 뭐 한 거야? 보험에 가입한 거죠. 그래서 이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나중에 승객들이 어떤 불특정 다수라는 게 그 승객들이야. 이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상해 사고 났을 때 그걸 자기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보험 체결했죠. 그때 금전적 책임을 지가 부담할 걸 보험으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서 보험에 들었다면 이때 그 보험계약자에게도 피보험이익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요. 보험계약자에게는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은 누구한테만 있죠? 피보험자만 피보험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보험자가 여기서는 누가 되는 거죠? 원리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바로 그 헬리콥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보험계약자 되는 거고 바로 그 손님들, 고객들 이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간다 하니까 임보험에서는 그 사람들이 일종의 뭐가 된다?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배상 책임으로 따진다면 회사 스스로가 되는 거고 임보험으로 따진다면 그 승객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손해보험의 성격으로 본다면 그때는 누가? 그 손님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라고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입은 걸 보험금으로 다 지급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럼 피보험자가 그 승객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직접 보험 수익자가 될 거니까 그분들한테 줘야 될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누가 받는다겠어? 보험계약자인 자기가 그 헬리콥터 운영하는 회사 자기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승객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지들이 그걸 지급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원리가 가깝다? 책임보험의 성격에 더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험계약자는 바로 자기들이 되는 거고 그 회사 운영자들이고 동시에 피보험자도 자기들이 되는 겁니다. 보험계약자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피보험자고 받은 보험금 받아가지고 그걸 피해자들인 제3자, 그 사람들 피해자죠. 제3자에게 그걸 지급하는 이런 형식으로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보험회사가 그 보험계약자에게 그 금액을 줬어요. 나중에 뭐 했더냐? 아니 너는 계약자만이지 피보험자 자격이 없잖아.
그러니까 계약자는 피보험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았다? 잘못됐다고 해서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판례에서는 뭐라고 봤단다? 아니야. 이건 준거법이 어디 있느냐? 영국법을 적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국 생명보험법에 보면은 보험계약자에도 피보험이익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피보험이익 설명할 때 대리법계에서는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아요. 보험계약자한테. 근데 영리법계에서는 무슨 주의에서 친족주의 성격 그런 데서 의해서 피보험자를 보험계약자도 피보험이익이 있는 거로 거기서는 인정한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걸 적용한 거죠. 그래서 영국 생명법에 따른 피보험이익을 누구한테도 보험계약자에도 인정하겠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죠. 갑 주식회사인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불특정 다수인이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을 일단 했더라. 그래서 보험에 들면서 우리 불특정 다수, 바로 승객들이죠. 그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면 얼마를 받겠다는 정액의 보험금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그 갑회사가 헬기가 보험기간 중 남극지방에서 착륙하다가 전복되면서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상해를 입은 그런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그 을보험회사가 갑회사한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 완불 확인서를 교부했다. 예, 그에 따라 보험금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질에 놓고는 그 이후에 을보험회사는 갑회사를 상대로 우리 보험계약은 갑회사에 뭐가 없다?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갑회사는 피보험이익이 없죠? 너는 보험계약자이지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이 있으니까 걔들이 보험금 받는 거지 계약자는 피보험이익이 없으니까 보험금 주어서는 안 된다. 너 받은 건 무효다. 반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판례에서는 뭐라고 했다? 보험계약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불특정 다수인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하여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들의 사망 또는 상해와 관련하여 금전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예, 승객들이 죽거나 다친 것에 대해서는 누가? 그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지들이 물어줘야 될 책임이 있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의도가 그러한 법적 책임을 부부라는 건 보험에 붙였다, 이게 부부야, 보험에 붙였다 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보험계약자에게 1774년 제정된 영국 생명보험법에 따라 제1조에 따른 피보험이익을 그 계약자한테도 인정할 수 있다. 계약자도 피보험이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나라 법에는 인정하지 않아요. 영국 생명보험법에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의 갑회사에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므로 우리 보험계약이 영국 법상, 우리나라 법상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영국 법상 유효하다. 그래서 결국 영국의 법과 관습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태아를 피보험자라는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거. 자, 무효다, 유효다? 예, 태아도 뭐가 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계약은 그래서 뭐란다?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피보험자는 누구면 되죠? 인보험에서는 자연인에 한해서만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태아도 자연인의 성격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정점이 된 겁니다. 자, 대법원에서 뭐라고 한다? 아니야. 태아도 생명을 갖는 인격차로서 자연인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해보험계약에 체결했다면 태아도 피보험자로서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출생 전 태아가 보험기간 개시 후 우리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장 많은 게 뭐죠? 뱃속에 있던 아기가 물론 누가 어떻게 상해를 입혀가지고 아기가 어떤 이상이 오거나 아니면 출산할 때 잘 난산인 경우가 있죠. 아기가 잘 안 나와. 그럼 뭐죠? 흡착기라고 있어.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 이거로 머리 같은 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당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당기다가 이게 잘못 눌러가지고 뇌에 이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실명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상해를 입었잖아. 그러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역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라라고 나온 대법원 판례입니다. 저거 43, 45회 때 출제됐지만 계속 출제될 아주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판결 볼까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개별 약정으로 퇴하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예, 퇴하도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라는 인보험이다. 맞죠?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신체상해가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요건입니다. 그런 인보험이므로 이때 피보험자는 신체를 가진 사람임을 전제로 합니다. 예, 인보험에서는 자연인만 피보험자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상법상 상해보험 계약 체결에서 퇴하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상법 어디를 찾아봐도 퇴하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는 말 있다? 그런 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신체를 가진 자연인만, 사람만 피보험자가 된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퇴하는 안 된다는 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체를 가진 사람이란 이 범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서 태어난 이렇게 한 사람만 신체를 가진 자연,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퇴하도 그렇게 볼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인보험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에 해당하여 그 신체가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을 여기선 우리가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법에 보니까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 될 법익이 존재하고 예, 헌법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태아도 좀 있으면 사람으로 태어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보호해야 될 법익이 그 태아한테도 존재하고 그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 예, 태아도 사람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좀 있으면 태어나서 이제 사람이 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관이나 개별약정으로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3법 제663조에 반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03조 즉 공사연속 반사회적 법 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거는 유효하다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약 자유의 원칙상 퇴하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은 유효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 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일단 뱃속에서 퇴하인 상태에서 보험기간은 시작된 거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그래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퇴하가 보험계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을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이 상법상의 표현 지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거 37회 때 났었고 그 훨씬 더 전에도 한 번 났었어요. 이전까지 총 2번 났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상법상 표현 지배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가 회사에 본점이 있고 또 지점들이 있죠. 그럼 본점, 지점의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특히 지점. 지점은요, 본점에 종속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 지점장은 어느 정도의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지가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지점한테는 부여가 됩니다. 그 문제는 여기 보험회사 영업소 있죠. 그래서 보험회사 영업소, 이때 보험회사의 영업소도 저런 일반적인 회사의 지점과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성격을 갖다냐? 자, 우리 보험회사 보면요. 본점이 있죠. 서울에. 그 다음에 각 전국에 지점이 있죠. 지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점에서 또 뭘 깔아놨다? 각 영업소를 갖다가 지역에 쫙 깔아놨습니다. 지점이 따로 있고 그 밑에 영업소들이 또 밑에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영업소장. 이분은 우리 상법에서 말한 표현 지배인에 해당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원래 표현 지배인이란 어느 정도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직원 선발권도 있고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표현 지배인이라는 성격을 봅니다. 그러면 지점장은 표현 지배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 지점장 말고 보험회사 영업소장도 그런 권한이 있다냐? 없는 거로 봅니다. 보험회사의 영업소는요, 그 지점에서 지정해주는 대로만 행동할 수 있지 별도로 인사권을 행사해서 독자적으로 직원을 뽑을 수도 없고 또 보험
지점에서 시키는 대로, 법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지 별도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모집하는 권한만 있지 별도의 다른 권한들은 없기 때문에 결국 보험회사 영업소장은 상법상의 표현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는 문제가 2번 났던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하나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4번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의 인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대리권 수요 표시와 관련된 거는요. 이건 여러분들 대리권 수요 표시에 관한 건 어디에 있느냐면 자, 기본서 63페이지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서 63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보충학습에 대리권과 표현대리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대리권과 표현대리의 성격은 뭐냐면 원래 대리라는 개념은 어떻게 정리하는 거죠? 원래 삼각관계야 대리는 여기 본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죠? 대리인이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이 있죠. 그리고 여기 제3자 대리권의 성격은 이렇게 셋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본인이 제3자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하라 법률 행위를 할 걸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누굴 지정한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야, 내가 가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네가 가서 대신 이러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와 라고 해서 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죠. 그럼 대리인이 가서 본인이 시킨 대로 그 대리권 행사를 합니다. 그 대리행위야 하죠. 그러면 이때 효력으로서 대리인과 제3자가 행한 그 행위 있죠? 이건 당연히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됩니다. 즉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지만 본인이 체결한 거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걸 대리권이라 이게 대리행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되는 게 본인이 대리인한테 뭐 줘야 돼? 대리권이라는 걸 수여를 해야 됩니다. 대리권 수여. 그럼 대리권 수여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그래야 대리인이 되는 거지 대리권이 없는 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건 무권대리라 합니다. 그런 건 무권대리라고 하죠. 그래서 대리권이 없는 자가 행하는 건 무권대리. 그러면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는 않았어. 본인이 대리권 주지는 않았어.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해줬어. 즉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조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리권은 주지는 않았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이 사람이 제3자와 한 행위 있죠? 이게 본인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런 걸 무슨 대리한다?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원래는 대리권 준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건. 대리권 수여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정해준 걸, 그걸 벗어나는 행위를 이 대리라는 사람이 여기서 했답니다. 그럼 그건 대리권이 없는 행위에서 무권대리야. 무권대리는 본인한테는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일정한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도록 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는 그 제3자하고 그 사람의 행위를 대리인하고 맺은 그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표현대리라고 한단다. 그건 무권대리 중에서도 특히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표현대리입니다. 그럼 표현대리는 몇 가지가 있다냐? 법적으로 3가지로 나눠집니다. 3가지로. 첫째, 민법 125조에 나오는, 이거 민법이다. 민법 125조에 나오는 표현대리, 126조에 나오는 표현대리, 129조 이렇게 3개 조문에서 표현대리에 관한 내용을 법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25조는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랍니다. 즉 대리권을 주지는 않았어, 대리인한테. 그런데 대리권을 준 것 마냥 외관상 나타나는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보고자 하는 이게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성격이 바로 이 판례입니다. 여기 하나 있고 좀 이따 보고. 두 번째는 그게 125조고 126조는 대리 권한을 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즉 원래는 본인이 대리인한테 뭐 먼저 했더냐? 야, 이거 자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와. 내가 가서 계약 체결하러 가야 되는데 못하니까 대리인 너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 권한만 줬는데 이놈의 대리인이 가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랬어. 대리 권한을 넘는 그 행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바로 126조에는 대리권을 넘는 행위에 대한 표현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표현대리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럼 대리권이 소멸됐다는 건 본인이 대리권을 줬었는데 이 대리권을 이제 회수시켜버렸어. 소멸시켰어. 그럼 더 이상 대리권이 없잖아. 근데도 가가지고 대리인이랑 행위를 해가지고 결국 그게 본인한테 그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 강의할 때 배운 게 있어요. 원래 보험료를 설계사들이 보험료 수령권이 있죠? 좋습니다. 그럼 보험 설계사가 가가지고 1회 보험료, 2회 보험료를 수령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설계사로서 해촉을 당했어. 그럼 이제 설계사가 아니잖아. 근데 가서 3회, 4회, 5회 보험료를 지가 또 받아갔어. 그럼 이 제3자인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뭐죠? 아, 전번부터 저 사람이 보험료 받아갔으니까 지금도 누군 줄 알고 보험 설계사인 줄 알고 보험료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해촉을 당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험료를 받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누가 책임져라? 보험자가 본인이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대리권이 없어졌으면 이 제3자인 보험계약자한테 통보를 했어야 되죠. 이제는 저 사람 더 이상 보험 설계사가 아니고 당신 담당이 아니니까 보험료 저분한테 주면 안 됩니다. 라고 통지를 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 안 했잖아. 대리권이 소멸됐다는 걸 제3자가 어떻게 합니까? 보험회사가 얘기 안 해주면 모르죠. 와서 받아가면 아직도 설계사인가 보다 하고 줬겠죠. 이것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 성격입니다. 따라서 그건 보험자가 보험료 받은 거로 보자는 것. 이것이 우리 본 강의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표현대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관련된 판례는 첫 번째 125조에 나오는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대리입니다. 즉, 을이 갑 보험회사 동대문 영업소 영업과장이라는 직함과 명함을 사용하여 보험가입자를 모집했습니다. 누가? 을이. 그럼 을이 왜 갑 보험회사 동대문 영업소 영업과장이라고 했을까? 원래 동대문 영업소 그 직원도 아니야. 근데도 그냥 사람들을 막 모집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실적이 늘어나잖아. 그 영업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영업과장이란 지금 명함도 만들어주고 모집하도록 방치한 거예요. 또 그때 체결하는 청약서 있죠? 이것도 자기 회사 청약서, 그 갑보험회사죠? 청약서도 지들 쓰는 거 그대로 줘가지고 가서 모집을 해오도록 막 시킨 거죠. 나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계약 체결에서 사고가 탔죠. 사고가 났죠.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가 뭐라죠? 아니야, 그 사람 우리 직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질 일 아니야. 발뺌을 했습니다.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대법에서 뭐랬다? 야, 그 사람한테 영업과장 직업도 줬고 또 청약서도 그 니들이 준 거 갖고 하겠다면 제3자 입장인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본다면 뭐로 본단다? 당연히 그 보험회사 영업소 영업과장인 줄 알 수 있었죠. 근데 쥐들이 그 사람이 영업과장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하도록 내부르고 방치했잖아. 그럼 뭐자? 대리권은 주지 않았지만 대리권 수여하와 똑같은 의사표시를 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그 표현대로서 보험자 네가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요. 을이 갑보험회사 직인이 찍힌 보험 청약서 등의 용지를 임의로 가져다가 사용하도록 갑이 묵인했다는 얘기입니다. 갑보험회사 동대문 영업소가 그걸 묵인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을이 원고 보험계약자의 사이에 갑보험회사 명의로 체결한 주택상공종합보험 계약 및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을 그대로 보험회사가 승인까지 했어. 지들이 승인까지 했어. 자, 그래 놓고 이제 을이 그리고 갑보험회사는 제3자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을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은 안 줬지만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는 한 거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대리권이 없지만은 의사표시를 할 수, 그렇게 대리권이 있는 양 해줬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법리를 적용해서 대리권 수여 표시엔 표현대리를 적용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라. 결국 이건 보험회사가 니들이 그 계약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결국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이런 판결이 나온 게 바로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인정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나머지 내용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쉬었다 가시죠.